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 속에서 인도는 예상 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조용히 PDF 한 장을 보낸 한국을 말이죠. 왜였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소리는 갑작스럽게 시작됐어요. 크고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어요.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새벽 4시 3분이었고 통제실 화면 전체에 빨간 비상등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 이름은 라비 마하시예요. 저는 인도 총리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군인도 아니고 첩보요원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는 좀 돌아가는 편이고 읽어야 할 보고서가 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평범한 정책 담당자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만큼은 보고서를 읽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총리의 지하 지휘본부로 달려가면서 경호원 한 분께 물었어요. 북쪽 국경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긴장된 눈빛으로 말했어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군용 차량이 수십 대. 드론도 확인됐습니다. 드론이라는 단어에 제 속이 싸늘해졌어요. 전쟁 지휘실에 도착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고 화면들은 깜빡이고 있었어요. 사람들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어요. 국방차관, 과학기술부 장관, 정보부 국장, 그리고 중앙에 총리님까지 계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보통은 듣고 보고 메모만 하죠. 하지만 이번엔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제가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군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위성 사진에 따르면 다수의 무장 차량이 132선 근처를 넘고 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를 가리켰어요. 푸른 배경 위에 빨간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량 중 일부는 위장 도색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쪽 지원부대에서 온 걸로 보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조율된 무력 시위이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국방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기존 방어 시스템은 전자전과 드론 공격을 동시에 막기엔 부족합니다. 레이더는 구식이고 방공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이게 진짜 위협이라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번쩍였어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국 서울 연세대학교. 얼어붙은 아침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이었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한국이 어떻게 요격했는지 더 크고 센 무기가 아니라 더 똑똑한 시스템으로 막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말씀해 보시죠, 마하 씨. 총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목이 말라서 잠시 멈췄어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긴 정적이 흘렀죠. 국방장관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실험적인 파트너를 고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70년 넘게 상시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군사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AI 방어 시스템, 고도 미사일 요격 기술, 실시간 반응형 레이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만큼의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회의실의 누구보다도 곧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를 알 것 같았거든요. 국경 경보가 울린 지 이틀이 지나자 총리 관저는 정말 바빠졌어요. 정말 엄청 바빴어요. 공기부터 묘하게 무거웠어요. 병사들은 사방에 배치됐고 공무원들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는 검정 차량과 외국 국기가 뒤엉켜줄을 서 있었고요. 전 세계가 인도 국경 상황을 들었고 이제 다들 도와주겠다며 몰려오고 있었어요. 물론 말로는요. 제일 먼저 도착한 건 중국 대표단이었어요.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20명 정도가 줄지어 들어왔고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걷고 있었어요. 표정은 다들 진지했지만 그 웃음은요. 거짓 같았어요. 그건 보면 알아요. 그중 한 명은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치고 갔는데 마치 제가 그냥 의자나 벽에 붙은 장식인 것처럼요. 그들은 선물도 가져왔어요. 태블릿, 금색 펜, 국기 달린 드론 모형까지. 그리고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더니 발표를 시작했어요. 인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희 스카이 실드 9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귀국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경에 감시탑을 설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팀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저 안전을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회의실 안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특히 과학기술부 장관님이요. 그 다음엔 러시아였어요. 중국보다 더 화려했어요. 방탄 SUV의 진한 선팅,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에 뭔가 잔뜩 담아왔더라고요. 통역사는 자신만만하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S-500 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도는 손댈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 어떤 드론도 미사일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곧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나왔어요. 대신 귀국의 위성통제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동 사용일 뿐입니다. 공동 사용이요? 그건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들이 조종하는 구조잖아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강대국들이 인도와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제안도 모두 꼬리가 달려 있었어요. 아니, 한 10개쯤은 달려 있었죠. 모두들 이렇게 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어요. 우린 당신 나라에서 뭔가를 원합니다. 그럼 한국은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화려한 대표단도 없었고, 크게 발표하는 장면도 없었고, 예의상 찾아온 방문조차 없었어요. 딱 한 통의 이메일. 딱 2쪽짜리 PDF 문서. 그건 제가 유학 시절에 견학 갔던 한국의 한 방산 기업에서 보낸 거였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귀국 국경의 위협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큰 팀도 화려한 약속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진심이라면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고급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소란도 없고 금색 펜도 없고 그저 조용한 한 줄의 제안이었어요. 그 이메일을 총리님께 보여드렸을 때 총리님은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2번을 읽으셨어요. 천천히요. 회의조차 원하지 않는다니. 국방 차관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진지한 건가요? 저는 굳이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거든요. 진심은 꼭 큰 소리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 느꼈어요. 곧 우리는 한국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걸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제 사적인 휴대폰에서 조용히 딩하는 소리가 울렸죠.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의 짧은 메시지였어요. 라비, 내 메시지 받았어. 정말로 내 나라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 갈게. 하지만 카메라는 안 돼. 국기도 양복도 필요 없어. 오직 일만 하자. 그 메시지는 김 부장님, 한국의 방산 엔지니어에게서 온 거였어요. 제가 대학 시절 서울에서 유학할 때 처음 만났던 분이에요. 교수도 정치인도 아니셨어요. 직접 만들고 생각하는 기술자셨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인도에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알면 안 됐어요. 절대 비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여전히 인도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웃으며 악수하고 선물을 내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접촉만 해도 바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협상을 깨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 호위 차량도 군인 호송도 고급 호텔도 없이. 김 부장님은 일반 사업 방문객으로 입국하시는 걸로 했어요. 제가 직접 모시러 가기로 했고 델리 외곽의 작고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시기로 했죠. 정부 중심지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안전한 장소였죠. 도착 당일 하늘은 뿌연 먼지가 가득했고 공기는 무거웠어요. 전형적인 4월의 델리 날씨였어요. 저는 선글라스에 모자를 눌러쓰고 공항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리실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리고 그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재킷에 여행 가방 하나.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어요. 오직 김 부장님 혼자셨어요. 우린 포옹도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로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분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일하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시스템에 대해, 한국 기술에 대해, 이번 출장에 대해. 하지만 그분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준비해둔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 안에는 이미 총리님께서 와 계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김 부장님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셨고 노트북을 꺼내 바로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말이 아닌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죠. 실시간으로 미사일을 추적하는 한국 방어 시스템 영상. AI 기반 레이더가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래프.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사례 분석. 북한의 공격을 기술로 완벽히 차단한 장면들이었어요.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이 직접 만들고 테스트했고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만 보여주셨어요. 총리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으셨어요. 왜 다른 나라들처럼 큰 팀을 꾸려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김 부장님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귀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회의실 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제가 총리님을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은 단순히 진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호기심, 관심, 그리고 희망.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감이요. 김 부장님이 도착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아침차도 마시기 전이었고 도시 전체가 조용했어요. 하늘은 짙은 회색빛을 띤 푸른색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삐익, 삐익, 삐익 비상경보음이 다시 울렸어요. 제 휴대폰도 미친 듯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단 한 단어가 떠 있었어요. INCOMING 침투 중. 저는 벌떡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고 뛰어나왔어요. 차를 타고 전쟁 지휘실로 가는 동안
제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왠지 이번엔 정말 큰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안 좋은 예감이었죠. 지휘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엔 이미 붉은 점들이 가득 찍혀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드론 25대입니다. 한 장교가 빠르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사일 3발입니다. 정보국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속도가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이제 훈련 같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공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몇 분 뒤 총리님이 급히 들어오셨고 그 뒤를 김 부장님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의 눈은 날카롭고 집중돼 있었어요. 김 부장님은 스크린을 딱 3초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재 귀국의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백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떠올랐어요. 며칠 전 김 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동형 시스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시험 중이라고 하셨던 한국의 방어 유닛이요. 그거 여기로 올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이동 중입니다. 네. 저는 순간 눈을 깜빡였어요. 이틀 전부터 징후가 보여서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잠깐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도착까지 6시간입니다.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스스로 버티셔야 합니다. 6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첫 번째 드론이 인도 영공을 침범한 건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낮게 빠르게 날아와 우리 레이더를 피하려고 했고 그 뒤로 10대가 더 따라왔어요.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왔죠. 높게 곱게. 우리 시스템이 반응했어요. 대공포가 발사됐고 미사일 요격기도 출동했어요. 펑, 펑, 펑. 몇몇은 격추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한 대는 민가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고 또 하나는 군사기지 근처에 뭔가 위험한 걸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피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너무 낡았고 반응 속도도 느렸어요. 우리 병사들은 용감했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닛이 도착했어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커다란 회색 트럭이 기지로 들어왔어요. 겉보기엔 그냥 바퀴 달린 박스 같았어요. 하지만 뒤를 열고 전원을 연결하자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면에 새 인터페이스가 떴고 한눈에 들어오는 대형 지도 위에 모든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이 연결됐어요. 그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상상하기도 전에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김 부장님은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인도 오퍼레이터들에게 어떻게 화면을 읽는지, 드론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듣고 학습했어요. 정오쯤 마지막 미사일이 요격됐어요. 남아있던 마지막 드론은 논밭 위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어요. 더 이상 삐소리도 없고 붉은 불빛도 없었어요. 모두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어요. 눈은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혼자서 해낸 건 아니었어요. 저는 김 부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방금 한국이 우리를 구한 거였다는 걸요. 다음 날 전쟁 지휘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보음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어요. 당황한 기운도 없었죠. 그 대신 느껴졌던 건 존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김 부장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고 말을 흘려듣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말하면 조용히 들었고 필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엔 비웃기까지 했던 국방차관도 지금은 마치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처럼 김 부장님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내가 맞았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그날 아침 총리님께서 국가안보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모든 부처 장관, 장군, 고문들이 다 모였어요. 전날의 공격은 인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총리님은 해답과 계획, 무엇보다 결정을 원하셨어요. 우리는 커다란 원형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았어요. 스크린은 대기 중이었고 서류 더미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먼저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장기적인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가 무거운 톤으로 말했어요. 그때그때 대응하는 시스템이나 임시 장비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방위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러시아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시스템은 어제 공격의 70%를 막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어요. 그들은 힘도 있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게다가 이미 전체 설치 계약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레이더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을 똑똑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총리님께서 제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라비,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총리님,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제 우리를 구한 건 단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썼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공격 당시의 장면을 띄웠어요. 드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바람 방향과 속도를 계산해 경로를 예측하는 한국 시스템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건 경험입니다. 적응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장악한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김 부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김 부장님은 늘 그랬듯 겸손한 자세로 일어나셨어요. 저희의 목표는 인도 군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귀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희가 한국에서 해온 방식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저희는 제품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철학을 나누러 온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총리님만은 달랐어요. 그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으셨어요. 한국과의 전면 협력.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김 부장님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1단계 긴급 지원, 2단계 공동훈련, 3단계 기술 완전 이전. 이 과정을 마치면 인도는 어느 누구도 해킹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국만의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총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문서 준비하시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맞이하겠소.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한국이 가장 크게 외쳐서 바뀐 것도 아니었고 비싼 장비를 들고 와서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신뢰, 지혜, 그리고 진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인도로서만이 아니라 한때 한국의 교실에 앉아 내가 배운 것들이 과연 언제쯤 쓸모가 있을까 궁금해하던 그 시절의 저로서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 배움은 정말 중요했어요.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저녁 무렵에는 인도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인도, 러시아와 중국 대신 한국을 택하다. 조용한 계약, 큰 의미. 그림자에서 스포트라이트로 세계가 놀란 한국의 방위력.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가장 크게 외쳤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을 제한해서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다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걸 증명했어요. 진짜 강함은 지배하지 않아요.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죠.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제가 보도실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중국 대사가 굳은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기자들과 말도 안 섰고 그냥 차에 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러시아 대표단은 몇 시간 뒤에 떠났어요. 악수도 없었고 미소도 없었어요. 하지만 총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그분은 짧은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존중하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한국은 압박이 아닌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는 원합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 부장님은요. 카메라 앞에도 서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그분을 다시 찾았을 때 게스트하우스 앞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기념 파티도 인터뷰도 없이요. 그냥 평화롭게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라비.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죠. 그래도 결국 이기셨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웃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도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며칠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첫 번째 한국팀이 도착해 훈련을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 예비역 군인들까지요. 그들은 윗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특별 대우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도 사람들과 함께 동등하게 일했어요. 환영 만찬에서는 한 명이 힌디어로 연설을 했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중엔 예전엔 한국을 의심했던 장군도 있었고요. 그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진짜 동맹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게 안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한 번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른 아침 우리 레이더는 무려 36대의 드론을 포착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마이너스 인도 공동 시스템이 몇 초 만에 가동됐고 이제는 모든 구형 레이더와 무기들이 연결돼 있었고 더 빠르게 학습하고 반응했어요. 드론이 어디서 오는지도 미리 알았고 그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도 알고 있었죠. 이번엔 전투도 아니었어요. 세계에 보내는 경고였어요. 조용한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끔은 그들이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저는 다시 밖에 나와 해돋이를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강해졌고 더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방어 시스템을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모든 것을 바꿨어요.